네, 반갑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제정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또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 또 시행령의 체계상의 문제들, 또 시행령의 내용상의 문제들, 그리고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 있어서 법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많이 노출됐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학습 목표는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대재해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겠죠. 또 법리적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법 취지의 문제 알아보기 앞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발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비시켜서 생각해보면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영상 보시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 건물. 사망자 9명, 중상자 8명. 2019년 7월 4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위로 쏟아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와 전신주. 사망자 1명, 부상자 3명. 두 사고를 두고 나오는 지적. 동일한 사고예요. 아주 쌍둥이 사고예요.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위험을 감지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대피한 작업자들은 양쪽에서 인도 통행을 막았지만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잠원동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직전에도 사고 징후가 있었습니다. 건축사 직원은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건물은 붕괴됐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왕복 6차로와 버스 정류장이 있었지만 안전장치라고는 천으로 된 가림막뿐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가림막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잔해가 쏟아질 경우 안전장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잠원동 사고 현장에도 얇은 가림막만 있었습니다. 그 철거 잔해물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면 붕괴 방지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었어요. 철거업체가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 계획서에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위층부터 차례차례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층부터 철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원동 건물 역시 4, 5층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는데 아래층에서 굴삭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5층, 4층은 안 건드리고 3층, 2층만 건드리니까 부서지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5명 중 실형을 받은 건 현장 관리소장 1명. 철거업체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책임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다시는 이런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상이라고 그러면 노벨상이 있죠. 그 주요 상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벨 경제학상은 대부분 다 경제학자들이 받았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2번 심리학자가 받았습니다. 1978년 한 번, 2002년에 한 번.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보가 너무나 과잉되면 정보의 풍요는 관심의 결핍은 아니다. 무관심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작금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남발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관심이 떨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영상 사례 보면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요건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피해자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버스에 있었던 9명의 사망자, 이건 시민이죠. 그럼 중대 시민제 요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후에 골프장 해저드에 빠진 공을 찾으러 갔다가 연못에 빠져가지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가 존재하는데 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제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구성 요건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이 이전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안전보건조치 위반 플러스 이 부주의한 거,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재해 자체를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정 과정 또 그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보건 정책의 문제점을 보면 자, 우리나라의 재해 예방 기준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은 선진국을 크게 하회하는데 그 반면에 제재 자체는요, 영국을 포함해서 선진국의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사실 벌칙 수준이라는 거 보면 영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이 처벌 수준 자체는 독일이나 일본 이런 대부분의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보건 수준이 높다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작업중지나 영업정지 이런 것 같은 행정 제재 조치까지 하면 훨씬 더 높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손쉽게 엄벌하는 제재를 통해서 뭔가 하는 앞서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었던 로벤스 보고서에서 로벤스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런 엄벌 조치에 의존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방적인 수단에 있어서의 내록들은 이제는 회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앞서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 것처럼 개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벌규정 또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플러스 수강명령 제도 뭐 작업중지, 영업정지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엄청나게 강의적인 규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징입법 그리고 엄벌입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그 대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키운다든가 사업장의 유해유무 요소를 발굴해내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엄벌주의를 채택하지 않아도 정말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나라들 독일이나 일본 또 북유럽 만약에 엄벌주의를 선택해가지고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면 공산권 국가들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중국이나 이런 북한 이런 데는 굉장히 높아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나라가 안전보건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독일의 형법학자라고 하는 프란츠 폰 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의 형사 정책은 사회 정책이다. 그러니까 처벌로서 공포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율적인 규제에 의해서 사회에서 의식 수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안전 관리의 지금 지향점을 불리는 게 뭐예요? 안전 문화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감수성이 제일 높은 상태.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해지듯이 지금과 같은 작금의 엄벌입법 같은 경우가 일시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이유 들어보면 일단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었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벌되지 않으면 이 법의 위화력이 없다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요건을 바꿨으면 돼요. 지금 현재 사업주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과태료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이 벌금이라든가 벌금 이상으로 상향시키면 되죠. 지금 행정질서벌로 되어 있지만 행정형벌로 올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또 사업주의 의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동반됐을 때 이 인과관계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입법을 해버렸다는 게 문제라고 되는 거죠. 또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자체가 엉성하죠.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보건법이죠. 그죠? 자, 비현실적인 규정이 과다하죠. 규범력이 부족한 거예요. 작동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몫을 한다고 얘기 많이 하고요.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논리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얘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을 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안전보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요. 그래서 형법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명확성 원칙에 떨어진다. 책임지기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고, 법문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범자라고 할 수 있는 지켜야 될 사람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걸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너무 어렵다. 만약에 법 해석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법 해석을 이렇게 다시 할 게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법문이 가지고 있는 그 문헌의 의미 자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법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추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법 해석이 난무하게 된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장과 분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대표이사가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력,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본사의 경영 책임자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 문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됐었는데요. 자, 이런 것은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즉 구성 요건 자체가 더 타이트하고 벌칙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서로 인과관계성 이런 것들을 더 잘 조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체계가 조잡하고 엉성하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대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 위화력이 없는 거,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벌칙 체계를 바꾸면 더 나은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하게 있어야 되고, 현장에는 여러분들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법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주의력을 높이는 관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 이 체계상의 문제는 뭐가 있는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많은 규정이 있는데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벌칙 규정을 빼면요, 핵심 사항이 이거죠. 위임되어 있는 4조하고 5조가 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본문 규정 자체가 종사자 개념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종사자가 어떻다 그랬죠?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은 근로자. 근로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규정돼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도 2019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노무 제공자로 확대시킨 이유 자체는 행위 양태가 똑같은데 비슷한데 근로자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것이 특허종사자 14종을 규정한 어떤 계기가 됐었고요. 그걸 훨씬 더 확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해당 사업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대상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사업장의 특성, 규모 이런 것들 고려하여, 이건 또 4조에만 규정되어 있고요. 또 4조 같은 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 5조에서는 그 시설, 장비, 장소 이걸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그런데 보시면 4조에서는요, 사업 또는 사업장,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5조에서는 갑자기 뚱딴지같이 시설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해당 사업장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소유자 개념으로 따지면 도급인이 만약에 책임을 갖는다고 치요. 그런데 만약에 수급인이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장비를 가져왔어요. 그럼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도급인이 일을 의뢰받아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누구한테 규정하고 있죠? 만약에 4조라고 한다면 도급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5조라고 한다면 수급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양 법관은 같은 법인데 이 각각의 조에 따라서도 지금 이게 해석되는 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되게 엉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행령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게 수급인의 의무인지 도급인의 의무인지 굉장히 불명확하고 처벌 규정에 있어서도 너무나 가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관련되어 있는 이 텍스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행령 제4조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또 이행에 관한 조치를 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면책 규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인 거예요. 자, 제3자에게 도급 영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 시행령 4조 제9호에만 적용되고 제1호와 8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되게 불명확하다. 이게 뭐예요? 명확하지 않다. 명확성 원칙을 위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4조에서 의무 주체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다분히 장소를 기준으로 5조에서는 갑자기 뚱딴지 같이 도급이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장비, 뭐 이런 것들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을 잡고 하게 되니까 해석하는데 너무나 분분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안전보건 교육, 안전점검 이런 것의 경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인의 의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수범자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지 되게 불명확하다. 이런 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도급인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수급인 안전보건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4조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장에 소유자는 도급인이잖아요. 도급인한테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해당 사업장에 장비를 들고 가 이 수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은 누구한테 져야 되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급인의 사업장이 있는데 도급인의 사업장에 엘리베이터가 망가졌어요. 그거를 유지보수하러 수급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가져온 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다발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것이고 4조로 따지면 도급인한테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5조로 따지면 수급인한테 물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게 결국에는 수급인이 해석되기에 따라서 수급인 입장에서는 의무 자체가 규정되게 많이 없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또 논란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또 재형균등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게 논란이 또 되고 있느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자체가 결과적 가중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 하나 있죠. 167조 1항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수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중첩된다는 얘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가중적인 표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칙 규정이 훨씬 강하잖아요. 양불 규정만 따져도 5배입니다. 개인에 있어서 벌금으로 따지면 10배예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민사법적 규정 없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버리면 엄청나게 타격이 커요.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 처벌하려면 그거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보다도 훨씬 더 어떤 구성 요건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놔야 실질적으로 그것에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는 수범자가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애매한만 계속 따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계속 추적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죠. 자, 중대재해처벌 법령에는 죄질과 비난 가능성. 결국 이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범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 구성 요건 해당성을 실제로 행위하는 자의 행동 자체를 비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야 범죄로서 결합될 수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이 기존 안전보건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위화력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균형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내용 측면에 있어서 보호법익 측면에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적 어떤 특성 측면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법정형만 크게 향상시켜놨다.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말 사업장 조직 내에서의 최고 권한을 있는 이 사람 자체의 의무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2조만 바꿨어도 돼요. 2조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장
그 1절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별주 규정이나 이런 것들만 상향시켜 놨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보건관계법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보건관계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해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령관 그리고 타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조항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의무주체, 이 요건 자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련한 사업 또는 사업장, 또 5조에 있어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이 책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4조로 따지면 도급인의 의무가 될 것이고 5조로 따지면 수급인의 의무가 될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협력사가 장비를 소유하고 관리할 경우에 이 장비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4조에서는 도급인, 5조에 있어서는 수급인, 이런 의무가 되는 모호함이 생긴다. 자, 시행령 제4조 제7호에서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사 근로자만을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도급인에 있는 사람들과 구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노사협의체, 이런 것과 과연 이게 등치가 되는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종사자는 해당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본인의 사업장에 있는 내 근로자들만 데리고 하는 것과 내가 도급을 준 근로자들과만 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게 과연 1대1로 그대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못하는 거죠. 네. 이것도 실제로 이거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면책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속한 안전보건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요거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해야 되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령상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따지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와 있는 요 표지를 내가 이행하려고 하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법에 있는 의무사항을 해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법의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행령의 이제 내용상의 문제를 볼게요.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중대재해가 다발했을 때 면책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니까 요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내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확성의 원칙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자료가 뭐겠어요? 개념적으로 다 불명확해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의무인지, 유해요임 요인 자체를, 이게 어디까지 유해요임 요인, 왜냐하면 각각의 공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거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필요한 조치라는 이 필요한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유해요임 요인, 충실하게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련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비용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내세우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비에 관련된 내용인 건지, 아니면 그걸 상회에서 예산을 특정해야 되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실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에 기반으로 해서 이건 충분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문에 있는 내용은요, 그 의미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내용을 읽으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안전보호 관계 법령도 작게만 잡아도 한 30여 개가 넘는데 어디까지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건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신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개념적으로. 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 종류에 따라서도 이 관련된 법령 자체가 언제든지 늘렸다 줄어들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큰 문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비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필요한 인력, 계속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내용인데도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법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당 법문을 읽으면 수범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행조치를 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위반이 되고 어떤 벌칙 규정이 적용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강한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의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수준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 그래야 지킬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법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식을 요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구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접근 자체가 엄벌주의로서 기능은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관심을 크게 올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또 사그라지겠죠. 자, 처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은 법적 근거 없는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해당 불형에 있는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만들어 놓고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해설서에 이거 반드시 관계 부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지 않다. 여태까지 다른 법령에서 그렇게 해석해오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적이라는 얘기죠. 잘못된 내용을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 또는 위임 입법에 근거하지 않고 즉 어떤 얘기예요? 시행령에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 위임 입법이라고 했으면 법률에 반드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관계 법령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제공자라고 한다면 근로자 플러스 특고종사자 14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누굽니까? 근로기준법 2조에 있는 사항을 준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이행 의무 상태에 대해서 발생과 인과관계를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행정규칙, 이런 것도 아닌, 이런 가이드라인도 아닌 그냥 해설서에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과 법 집행에 있어서 유추 해석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4조, 5조 의무 이행 주체 자체는 도급인의 주위에 있는 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 또 하수급인, 하층의 주위에 있는 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도급인 이외에 증축적 관계에 있는 관계 수급인들은 어떤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않으니까 책임도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에는 최상위 조직, 경영책임자에게 시설, 또 기계, 설비 이런 거 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영역, 작업 관리적 영역, 작업 행동적 영역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안전보건 조치 이런 것까지도 다 누구한테? 최상위 도급인한테 또 경영책임자,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모두 다 책임을 지게 하는 거. 지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다발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2호 규정 같은 경우 1호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를 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돼 버렸죠. 자, 2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1심에서 만들어 놓은 상상적 경합으로 지금 봤거든요. 여러분 상상적 경합은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그거 다시 보시고요.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수강하셔가지고 제가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혜택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위반 조치 자체를 구성요건이 같다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억지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2심 판결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이거 좀 궁금해하시면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법을 공부하는 재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4조 또 5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수급인, 하수급인 또 근로자, 왜냐면 종사자니까 이 모든 사람 다 업무상 관련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독립사업자 이런 모든 보호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 24개의 질병에 해당되면 우리가 앞서서 모 회사에 바이오 회사 그 건설 현장에 있어서 직업성 질병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중증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24개 질병에서 24번째가 열사병이죠. 열사병 같은 경우는 여름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죠? 이게 그냥 통원 치료만으로도 하나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3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입니다. 해당 사업장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또 동법 시행령의 규정은 업무상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 사고 이런 게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이게 바로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또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 이거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나 강요적인 규정은 되어 있고 그에 반면에 지켜야 될 수범자 자체는 딱 2인으로 딱 한정해 놓고 또 지켜야 될 사람들은 이 종사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확대시켜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구성 요건이 해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치밀하게 더 이렇게 뭔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의존하게 되는 거는 이 시행규칙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고시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해설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실제 중대재해가 났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 20건 내외에 중대재해 기소된 건 가운데서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가 2건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이게 진짜 실제로 법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어떤 법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분히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금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내세우고 있는 범위 내를 더 확대해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는 확대 해석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난 가능성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유무죄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칙 규정이 엄청나게 셉니다. 산안법은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에게 수강 명령을 내리는데 수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영책임자가? 수강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재판 과정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이거 수강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안 들으면 과태료 5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자, 법 위반자, 위반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명령을 강제하는 거.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걸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자, 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 교육의 수강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어떤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령되면 그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수용하는 순간 내가 관련되는 벌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이렇게 강요적 규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절대 없는 거죠. 또 헌법 27조 제4항에 보면 형사피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걸 명시하고 있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을 이유로 안전보건 교육을 강요하는 거. 이거 자체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절대 수범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경영책임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모두를 교육 대상자로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왜냐면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해설서에서는 해설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해설서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법률에도 남아있는 상황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문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해설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행했네?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안전보건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원칙에도 부합하고 안전보건 교육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개정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시행령은 이제 내용상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다 봤어요. 그럼 집행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화가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개념화가 중요합니다. 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 범위, 이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약 작게 잡아서 3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5조 제1항에서 안전보건관계법령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 동호반박이 그치지 않고 아무런 구체성을 담고 있지도 않다. 이게 근데 형사처벌과 직결되어 있고 자기체병 원칙에도 반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한 얘기와 또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식, 휴게, 나아가 임금, 또 안전보건과 무관한 이것도 결국에는 근로기준법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준용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도 근로기준법에 76조에 보면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이 규명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령은 작게 따져도 30개가 넘다. 그 범위를 다 달리할 수 있고 중대재해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건 얼마든지 신축이 가능하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 자의적 집행이 불법도 훤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하는 순간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의 법인가치사법도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25개의 기업 중에서 대기업 한 군데 빼고요. 나머지 기업들 절반 이상이 파산했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법인가치사법보다 훨씬 더 강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의 집행이 된다면. 또 규제기관 자체가 난립되어 있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고용노동부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법령이 매우 많은데 그럼 이 조사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가? 이런 내용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안전보건관계 법률만 따져도 30개가 훌쩍 넘는데 또 담당기관도 중앙행정기관만 좋게 10개가 넘는데 그러면 해당 수사받는 해당 사업장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너무나 많겠죠. 또 특별사법경찰관제도 근로감독관이 바로 이런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부처 안전보건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까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그거는 월권이죠. 할 수 없는 거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일반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사를 담당해왔고 이 분야의 중대산업재해 수사까지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게 되면 일반 경찰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하고 또 충돌되겠죠. 그러면서 해당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 관련된 수사받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사자들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을 보도록 할게요. 종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거예요. 이 개념은 다른 법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 중대재해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있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서 보호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죠. 근데 가정으로 확대하면 사업주 측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지고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인정하는 순간에 굉장히 처벌이 세지니까요. 자, 사업주 측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산업재해로 판단되면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에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중대재해가 산업재해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난 그런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 그리고 이런 뻔히 예상되는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또 산재 승인 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회사 측은 산재 승인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민사배상 청구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자, 산재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법률상 이익, 즉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중대재해처벌 법령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 과정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고요. 업무 기인성, 유무가 불분명한 질병성 재해에 대해서 방어적 자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업무성 질병 같은 경우는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들어가는 것도 기준 자체가 중증도 기준이 없으니까 발령되기도 쉬운데 인정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그 인정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이 지원제도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계속 희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지원과 비교해서도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거죠. 현재 그러고 있고요. 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기초질환, 이런 근로자의 경우에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업무적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담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질환이 있는 근로자, 애당초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불이익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자체에 고용하는 게 굉장히 큰 또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제가 말하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굉장히 체계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 입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취지상의 문제가 많은 것들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 같아요. 언론에서 어떤 정보가 딱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정보가 충분히 걸러져서 어떤 최소한 팩트만을 전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용 일시 들어보면 잘못된 건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전공학 이론과 비추어서 딱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영상을 볼 건데요. 본 영상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영국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보건 관계에 있어서의 선진적인 것들을 배우자는 취지로서 특집 방송이 나온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산업안전보건공학과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부분이 되게 많은데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최소한 3개 이상 찾으시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관련된 내용 보시고 이후에 저하고 같이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죠.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울산 MBC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산업계가 발전하기 위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인식에 대해 영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열린 국회 청문회. 당시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산재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바꿀 수 있지만은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970년대 세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영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회사는 사업체 운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지고 안전한 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The cases for corporate manslaughter actually these reveal generally that the employer hasn't taken the right steps. So often the cases that we've seen are the very worst cases of negligence where equipment has not been given.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으로 설립된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의 산업재해를 감독하는 이 기관은 기소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조사뿐만 아니라 사업장 현장 점검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장에 사고를 막을 보호장치가 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관리해 2인 1조로 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노동자 사망은 매우 심각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shouldn't be in a position where a worker can get into a situation where they can be drawn into machinery which can cause them such harm. That comes down to how that business is managing the health and safety risks. 우리나라는 사고 책임이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겨지지만 영국에서는 누가 통제했고 어디에서 지시받았는지를 따져 최종 통제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관리자나 작업자들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독권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법. 영국에서는 산재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면 예방법은 나올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개 찾으셨나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그 발언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불완전한 상태는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데 불완전한 행동은 바꾸기 너무 어렵다. 근데 그걸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맞죠. 불완전한 상태는 투자를 통해서 당연히 올려놓을 수 있죠. 불완전한 행동,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이니도 뭐라 그랬어요?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직접 원인을 드러내야 된다. 직접 원인의 구성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완전한 상태가 10%라고 한다면 불완전한 행동이 88%라고 그랬어요. 훨씬 어려운 겁니다.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세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 만든 영국,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잘못됐죠. 뭐하고 헷갈린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과 헷갈린 겁니다. 뉴스에서 지금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전영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가져다 놓고 다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본 이 뉴스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이런 부분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전 강에서 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한 여러 가지 체계상의 문제들, 그 중대재해처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대비해 보면서 여러분들 문제의식이 충분히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를 하면서 정말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입법 취지 문제가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내용들이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뉴스 내용으로 전파를 타면 오히려 국민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재정 과정에서 또 시행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관리 감독 이런 것들보다도 강행적 규정을 막 밀어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제 자체를 다시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겁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효과는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시행령 체계상의 문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 구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행령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와 있는 규율하고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같이 알아봤고요. 의무조치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조, 5조가 그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보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런 부분에서 알아봤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내용상의 문제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개념 자체가 너무 불명확하고 그리고 규제 자체가 책임에 입각한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규제로서 너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다변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벌법규 자체가 구성요건 자체가 타이트해야 되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또 규제기간 자체가 기존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 자체로서 요건으로 끝났다면 지금 경찰하고 막 난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 대상 자체는 너무 한정되어 있고 보호 대상자 자체는 너무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지금 개정을 또 앞두고 있지만요. 이게 보다 현실적으로 엄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제시한 안전보건 로드맵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자유규제로서 가행규제가 아니라 자유규제로서 그 근간을 마련하는 그런 법의 성격으로서 다시 탈바꿈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인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법이 개정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당성 그리고 또 현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 강에 걸쳐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안전보건관계법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하게 입법자들이 잘 만들었겠거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이수영 학과장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여러분들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다양한 주제를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 테니까 그때 또 만나 뵙고 반갑게 또 Q&A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만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